하나 되는 세상 월월드 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되는 세상 원 월드 TV 시사 특별 대담. 오늘은 그 7번째 순서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환호했던 이충근 박사님을 모시고 중국 미중 패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이렇게 또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워낙 그 강의를 유연하게 부드럽게 잘해주셔서 저는 옆에서 진행하면서도 즐거웠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들도 박사님 강의는 항상 기다리는 강의가 되는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어쨌든 자 오늘은 우리가 이른바 우리만 쓰는 말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G2라고 하는 그 미중 패권 이게 세계 평화, 세계 그 여러 가지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죠. 중국 어떤 문제부터 말씀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인식하기를 이렇게 그 중국이 상당히 그 세상에서 환호받고 있고 환영받는 나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의 불황자입니다. 불황자군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웬만한 서구 선진국들, 뭐 프랑스, 영국, 뭐 스웨덴,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압도적으로 국민의 거의 80% 정도가 중국은 안 된다. 중국을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하고 잘 지낼 수 있고 중국과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그 세계의 표준적인 생각하고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중국에 대해서 소위 중국과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이제 양극 구도로 재편될 것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G2 뭐 이렇게 대한데 경제력도 아마 나중에 추월할 것이다. 그런 상상은 사실은 좀 동떨어진 거 아닌가요?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이 뭐 1990년대부터 이제 막 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이제 21세기의 세계 1등은 중국이라는 견해가 팽배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확인되는 순간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에 2008년에 미국의 그 레만 브로더스라는 아주 그 큰 회사가 쓰러지는데 그렇죠. 파산했죠. 야 이게 미국 자본주의 몰락의 시작이다. 그때 중국이 끄떡 없었습니다. 이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2008년 무렵부터 우리나라 많은 지식인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중국의 시대가 왔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그 2008년부터 지금 2024년이니까 16년 됐잖아요. 그동안에 미중 패권 경쟁, 한국의 전략 이런 강의를 아마 1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그러셨군요. 근데 내가 첫 번째 2008년에 강의할 때 앞으로 100년 동안 미국이 1등입니다라고 강의를 했더니 다들 놀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갸우뚱하면서. 중국이 지금 1등 되는데 당신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오히려 비난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2008년에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 중에서 한 10년 후에 강의를 똑같은 모임에 가서 다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그분들이 2018년이죠. 이젠 그 당신 말이 맞았구나 그러더라고. 그때 2018년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 중국이 막 헤맬 때입니다. 근데 2024년인 지금은 미국이 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그렇지. 저도 그건 맞습니다. 거의 이제는 뭐 미국을 못 당하는구만 중국이. 그거는 우리 국민적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아직도 G2, G1이라고 호칭한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소설가 중에 중국에 관한 그 소설을 써가지고 대히트를 쳤던 분이 있습니다. 정글말리라는 우리 저 조종래 작가죠. 그분이 정글말리라는 책을 쓰고 저게 이제 사인회를 교보문고에서 해준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 빨간 간판이. 그렇군요. 그 교보문고를 갔는데 G1이라고. 이제 중국이 곧 G1이 되는 것을 부인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참 나는 중국이 결코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참, 우리 국민들이 저기에 대부분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국제정책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는 학자들 중에서는 중국이 지원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가 학자들의 비록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소수파인 이론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저 서울대학 교수하던 분인데
박철희 교수죠. 바로 그 무렵에 예. 조선일보에 실론을 썼는데 예. G2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울대 박철희 교수. 예. 그러니까 유독 한국만 예. G2라고 부르며 중국을 마음속에 미국 다음간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 그리고 중국이 곧 G1이 된다는 사람조차 있었고. 네. 근데 저거는 국제 정치학의 다이나믹에서 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 정치가들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을 가가지고 네. 중국의 전승기념일에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네. 중국에 축하를 보내고 중국의 군대를 사열하고 네. 중국 군대에 격려를 바쳤는데 네. 저는 그때 말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내가 직접 편지 보낸 건 아니지만 네. 여러 방송이라든가 글을 통해서 네. 중국을 가셔도 네.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전혀 이룰 수 없다. 아하. 예. 박근혜 대통령은 좀 낭만적이에요. 예. 뭐냐면은 시진핑을 잘 설득하고 예. 그 친분을 유지하게 되면은 시진핑이 남북 통일을 허락할 거다. 북한을 우리한테 그러니까 뭐 그냥 속된 말로 예. 북한의 팔을 비틀어서 예. 너네 대한민국하고 잘 살아 그럴 거다. 국제적인 그런 건 없거든요. 예, 지금 저기 보이는 사진이 전승기념일에 그 네. 시진핑과 같이 서 있는데 푸틴 같이 푸틴, 시진핑.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상당히 높이 평가한 위치인데 어쨌든 네. 저 때가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을 우리 청와대로 한번 이렇게 불렀나 그랬죠? 인바이트로 하려고 그 뒤- 그랬죠. 박근혜 네. 대통령 때 한국이 중국하고 부쩍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통일의 관건을 중국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한 건데 그건 네. 아주 국제정책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 통일의 압도적인 근거는 미국한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 통일을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참 그 미국의 힘이 근데 이제 중국에 가서 이거 번지수를 조금 잘못 잡은 거고 예. 저희 개념상으로 말이죠. 예. 이미 2015년이면 미국과 중국이 경쟁이 아주 네.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괜찮은 동맹국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제일 큰 적국에 가서 네. 그 나라 군인한테 격려하였다. 이거가 논리적으로 맞나요? 아, 그렇군요. 예, 참 넌센스. 그리고 그러면은 네. 우리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 저도 공감 가는데요. 우리의 통일은 미국에서 이제 휘어잡고 있다. 뭐 그 영향력에 있다. 그거는 이제 그 국제 정치학자들이 네.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건데 독일 통일은 미국이 해준 겁니다. 맞습니다.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가 주도했죠. 그때 그 심지어는 영국 수상이 예. 고버초프를 만나서 예. 미국 사람 돌았다. 예, 예, 예. 독일을 통일시키면 어떡하냐. 이제 주변국으로서는 위협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거를 미국이 영국, 프랑스한테 설득한 겁니다. 맞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독일을 꽉 누르고 있을 테니까 독일한 네. 후에도. 예. 그래서 저는 독일이 예. 그때 워싱턴 특파원 직전인데 하여튼 그보다 좀 후인데 독일 통일이 사실은 기자들의 미스인포메이션으로 된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디스인포메이션 아니고 엉뚱하게 된 거죠. 엉뚱하게. 예, 미스인포메이션으로 저기 로마에서 이탈리아 특파원이 먼저 그 현장 취재해서 송고해서 거기서 날린 게 그렇죠. 뭐야 그거야 그래요. 그 막 국민적 그 염원과 마주치는 공감대가 가는 미스인포메이션은 어떤 때 포지티브한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악의적인 오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거는 반대하지만은 얼떨결에 그냥 얼떨결에 그래서 결국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고 네. 그 뒷면에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관련해서 많이 책도 읽고 그랬는데 조지 허버트 워커 씨 아버지 부시가 그 지금 말씀하신 미국과 프랑스 이런 쪽을 설득해서 해라 내가 그러면 도와줄게 이래서 참 많은 정말 선견점이 있다가 잘 됐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도 그렇게 통일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예, 제가 그 무렵에 미국을 예. 출장을 갈 세미나 하러 갔었는데 네네 그 미국 연구소에 그 박사 그러니까 와서 이제 세미나에 참석했던 그 외교관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네. 차관급입니다. 예.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자기네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는 아니라고 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었는데 그랬더니 네. 리얼리를 3번 말하더라고요. 아, 리얼리요. 리얼리. 야, true. 그래서 이게 내가 이게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가서 중국 병사들한테 격려 바치던 바로 같은 시간대에 네.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네. 일본군하고 미군 11,000명이 예. 상륙작전 연습을 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예. 아이고 참. 그거 뭐냐면 미국이 예. 한국을 못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일본하고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예. 제가 사실은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아버지 부시가 공화당 전당대회에 나와서 연설하고 그 민주당인 마이클 두카키스가 그 TV 토론하면서 예. 극단적인 이제 사형제 폐지를 놓고 설전을 벌인 그 현장. 하여튼 그때 제가 그 미국가 취재를 하고 그때 계셨군요. 예, 아니 그때는 특파원이 아니고 제가 기자 되고 얼마 안 돼서 취재하러 갔어요. 그래서 거 인터뷰하고 나중에 미국에 이제 워싱턴 특파원 가서 그 아버지 부시 이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를 사적으로 만나서 그 바바라 부시랑 같이 우리 부부동 패킹 덕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당시 한 것 중에 다 좋은데 이제 더 좋은 거는 그 걸프전 승리한 거 그다음에 저 독일 통일시킨 거 몰라 거슬러 가면 그렇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은 통일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통일이 됐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통일이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이 깨우침이 좀 빨리 따라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일정 기간 지나면은 이제 뭐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아까 말씀한 G2, G1 뭐 이런 얘기 참 넌센스로 그게 왜 넌센스냐면은 제가 이제 2008년에 내가 그 제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전부 다 장차관 하셨던 분들이에요. 내가 앞으로 30년 후에 세계 1등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100% 중국이라고 손을 들더라고요. 그 내가 30년 후에 세계 1등은 미국입니다. 그랬어요. 여전히 미국이다. 그리고 100년 후에는 누가 1등입니까? 그랬더니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8, 90%가 중국이 1등이라고 그래서 100년 후에는 100% 미국이 1등입니다라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 논리인데 보세요. 그 저 도표를 보시면은 2008년에 미국과 중국은 미국이 분명히 강국입니다. 중국보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생각은 중국은 1년에 10% 성장을 하는 나라, 미국은 3% 성장을 하는 나라. 그러니까 30년 정도 후에는 서로 크로스가 될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중국이 더 강한 나라가 된다. 이 세상에 어떤 1등이 2등이 자기를 앞서라고 놔둡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렇게 그때 그날 2008년 그 가을 어느 날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미국이 중국의 경제력을 붕괴시킬 겁니다. 주먹으로 싸울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렇겠죠. 근데 그게 무슨 제가 뭐 중풀나게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국제 정치의 역사입니다. 패권국이 도전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자리를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아주 페어 게임, 올림픽의 뭐 달리기 게임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 뛰는 나라가 뒤에 따라오는 나라가 가까워지면 모두게 막습니다. 발을 걸어 넘어뜨리든지 총으로 쏘든지 그 국제 정치의 적나라함을 모르니까 중국이 1등 된다고 난 믿은 거예요. 우리 현실과 그러면은 그 말씀에 연계해서 우리나라 주둔한 미군이 의정부나 동두천에서 평택을 의전해서 그게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의정부 동두천은 냉전 시대의 미군 주둔 방식입니다. 그때는 북한과 소련을 막아야 되는데 소련은 무너졌고 북한은 화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철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는데 보니까 중국이 강해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이 강해졌을 때 한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최고의 기지는 평택입니다. 평택이다. 가까우니까. 그렇죠. 평택으로 갔는데 그것도 우리가 보낸 거예요. 한국이.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미군이 있음으로써 북한이 공격 못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소중한 건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보냈습니다. 가라고. 근데 미군이 지금 평택에 대해서 미국이 하는 말이 너무나도 멋있어요. 평택에 그 육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The best. 평택을. The newest. And the largest. U.S. Army Base in Foreign Land. 그렇군요. 외국 땅에 있는 최고 최신 최대의 미국 육군 기지가 평택입니다. 그런데 평택 바로 옆에는
공군기지가 있고 네. 또 평택 바로 앞에는 해군기지가 있습니다. 예. 6회 공군기지가 다 합쳐서 중국을 바로 코앞에서 견제할 수 있는 것이 평택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됐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 미국은 신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기 이사 갈 때 예. 이사비도 내주고 예. 땅도 빌려주고 그런 거예요. 아이고 뭐 우리 국토방의 효율적이라면 좋은데 어쨌든 아무튼 재밌네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리커창 총리가 경제 성장 목표를 가지고 리커창 돌아가셨죠. 그 양반은 죽었죠. 우리 심장마비로. 근데 이분이 그때 중국 인구 70%는 하루에 10,000원도 벌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그게 이제 지금 이제 2024년인데 네. 2020년 4년 전 네. 그 중국 양회 때 네. 그때 그 시진핑이 이제 중국은 뭐 이제 정말 국민들이 다 잘 사는 그런 사회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분이 경제 전문가예요. 예. 무슨 소리 하냐? 네. 중국 사람 중에서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미만 버는 사람 한 달에 하루에 5천 원 이하가 5억 6천만이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 달에 30만 원 이하,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 그거 치면은 9억 6천만이다. 저거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 안 변했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저 숫자가 그대로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의 70%가 하루에 10,000원 가지고 사는 나라가 무슨 미국한테 맞먹어요. 그죠? 그리고 미국이 너 국제 경제에서 아웃시키니까 국내 가지고 살 수 있다는데 국내 가지고 못 살아요. 국민의 소비력이 없습니다. 중국은. 그러면은 그 이제 중국 경제가 이렇게 이제 사실 경제적으로는 안 되죠. 안 되고 실제로 패권국으로서 중국은 미국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우리 박사님 그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추월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네. 추월 당하지 않는다. 미국이 양보하지 않는다. 양보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지금 중국은 그 대만 그 관계로 해서 미국과 가끔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중국의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이 계속 해갖고 어느 날 100이 되면은 그때까지 대만을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100이 넘는다고 확신이 되면은 그때 평화적으로 대만을 뺏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문제는 미국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피크에 이른 거예요. 그 이제 앞으로는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예요. 중국이 하고 싶은 가장 큰 일이 지금 대만을 갖고 하고 싶다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더 불안한 시기다라고 학자들이 보는 거죠. 앞으로 10년 후면은 대만을 가져갈 가능성이 0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경제가 더 이상 크지는 못합니다. 중국 경제가 더 이상 크지 못하는 거는 완전한 자본주의로 못 가서 못 크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쨌든 체제를 바꿔야 될 뭐 패권 경쟁도 그러니까 완전한 자본주의 체제가 되려면은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려면은 공산당이 붕괴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딜레마. 그것 때문에 지금 중공이 크다가 만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 없는 그 네 가지 원인을 그때 밝히셨는데 자유주의 시장 경제 정상적인 자유 경제가 아니다. 중국의 제도가 민주적이 아니다. 정말 경제가 발전하려면 정치부터 민주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중국의 패권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이 숨기고 있는 거가 인구 통계학이 너무 나쁩니다. 그렇군요. 지금 중국은 노동자 숫자가 2015년에 정점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구는 느는데 노동자가 줄어요. 일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업 변화인가요? 그게 이제 오래 살고 애들은 없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구는 그대로 유지가.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데이터가 뭐냐면은 2015년에 중국의 노동력이 피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14억이었어요 그때. 2040년에 인구가 14억입니다 중국 인구가. 늘지가 않는데. 50세 이하의 인구가 2억 5천만이 50세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양해야 될 젊은 사람은 확 줄어들고 부양받아야 될 나이 많은 사람은 확 늘어나고. 고령화되는군요. 그러니까. 고령화 그리고 이제 애들은 없고. 그래서 그 인구
이제 노동력 인구를 14에서 65 정도까지 봅니다. 예. 60. 그 사이에 인구가 많아야지 그 경제 성장이 되는데 그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 박사님의 그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 전략이라는 책, 예, 왜 예.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는가 그런 책으로 잘 정리가 돼서 저도 예. 서점에서 도서관에서 예, 보던 예, 책인데 예. 좀 그걸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 책을 이제 그 미중 패권 경쟁 저 예. 책을 제가 그 쓰게 된 이유가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제 정치의 다이나믹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정말 올림픽의 게임 선수들이 하듯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중국이 앞선다라고 그러는데 예. 이거는 깡패들의 동네거든요. 네. 1등이 2등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예.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고 네. 또 데이터로 봤을 때도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해요. 모든 면에서. 그렇군요. 그 경제, 군사, 뭐 지정학 이런 것들. 예. 그 책을 쓴 거고. 예. 그 왜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는 거는 지금 거의 이제 인쇄하고 있는 중인데. 아 그렇군요. 저 예. 책은 제가 이제 출간 예정. 유튜브 방송으로 중국에 관해서 얘기한 걸 다 모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예. 그 책이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인쇄 지금 들어왔으니까 한 4월, 5월 정도 나올 겁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유튜버 여러분 또는 시청자 여러분, 저 책을 아마 저도 꼭 구입할 건데 저 책은 유튜브 방송하는데 상당히 좋은 자료, 좋은 지침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제가 이제 패권국이 도전 국가의 도전에 평화적 굴복한 적은 없었다는 말씀과 지금 이제 이 책의 내용까지 말씀 주셨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은 그럼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건가 하는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이제 저희들이 네. 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중국이 대단히 큰 줄 알고 착각하는 정치가들도 많은데 네. 우리는 이제 미국 일국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다음번에 누가 미국한테 도전할 것 같습니까? 도전할 나라가 지금 현재 안 보이거든요. 예. 중국이 마지막 도전자인데 중국이 이제 몰락하게 되면은 네. 미국에게 도전할 웬만한 러시아도 저거 상대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러시아의 GDP가 미국의 7%입니다. 아, 그러네요. 우리보다 조금 러시아가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예. 근데 야. 그거가 어떻게 미국한테 도전을 해요? 그렇죠. GDP가 미국의 7%인 나라가 네. 중국은 65% 됐는데 예. 인구가 미국의 거의 4배 아닙니까? 맞죠. 예. 이제 중국도 도전국에 대해서 이제 탈락하고 예. 러시아도 안 되고 예. 그러면 미국의 당분간 1위를 유지하는데 네. 그때 세계 정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대응을 예.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력에는 그 인구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군 요소가 그게 인구, 지정학. 그렇죠. 근데 인구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많은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소득이 낮아지니까 예, 적당히 많이 컨트롤이 안 돼. 그 예. 오버 사이즈가 됐을 때 그건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렇죠. 빈부격차도 많을 수밖에 없고 예. 일단 핸들링이 안 되니까. 네. 지금 대만 문제 언급하셨는데 이제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관련 뭐 우리가 말하는 금문도 이런 섬들과 대만 이쪽은 어떻게 패권이 지금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대만하고 운명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아닙니다. 예.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소중하게 치질 않고 네. 대만은 미국이 소중하게 칩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 병사들이 딱 그렇군요. 포위를 했을 때 예. 바이든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전쟁 나기 하루 전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은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대만에는 네. 아직 전쟁이 안 났는데 미국이 직접 들어갔습니다. 얼마 또 전에. 그런 관계가 있군요. 그 지금 어디에 갔냐면은 대만의 그 금문도라는 섬이 있는데 예. 이 금문도가 중국 본토에 붙어 있는 섬입니다. 예. 킨맨이라고 그러죠. 중국 그 네. 거기에 미국 공수부대 예. 그러니까 그린베라가 지금 며칠 전에 들어갔는데 예. 그를 대만 국방장관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러 매체에 예. 영구 주둔할 거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 미국이 전쟁하면 미국 육군이 직접 개입한다는 네. 소리를 한 거거든요. 네. 저거는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만을 공격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네. 여기는 내가 피로서 지켜야 될 곳이야. 예. 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이충근 박사님이 참 바쁘시고 동분서주하시면서도 저희 워널드 TV에 이렇게 출연해 주신 게 저희로서는 영광인데 네. 이제 대만 얘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우리 워널드 TV에
진행하는 우리 저 감독님, PD,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 저를 포함해서 진행자 다 포함해서 우리 이충근 박사님의 애청자, 시청자, 구독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기까지 모셨으니까 오늘 너무 싱겁게 끝내지 말고 짓궂은 질문 한번 합시다. 네, 우리 우리 진행 PD가 지금 오케이 사인을 주는데 왜 지난번에 우리가 다 듣고 저도 공감을 했는데요.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꼭 이길 것이다는 게 이제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충근 박사님이 그렇게 그때도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때 왜 틀렸느냐? 물론 이제 틀렸다라고 표현한 건 오해가 있는데 어쨌든 왜 틀렸느냐 하는 거를 우리 PD가 꼭 규명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제 그 학자들이 어떤 그 상황을 예측할 때 네. 그 이론과 데이터. 네, 데이터.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theory and data. theory and data. 그러니까 네. 좋은 이론과 좋은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은 네. 그때 그것을 맞췄다고 그래갖고 야단이 났습니다. 예. 그때는 뭐 국민의 언론의 뭐 거의 95% 이상이 힐러리 클린턴이 된다 그러는데 제가 아니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맞춰가지고 야 저걸 다 맞힌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2020년에는 틀렸다로 나오는데 제가 2020년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때 조선일보하고도 큰 화면 다 인터뷰했는데 이번엔 100%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학자로서 가지고 있던 띠어리하고 데이터 지금 그걸 가지고 하면 지금도 100%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햄버거 값이 내려가면은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된다. 기름값이 내려가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몇 % 이상이면 그 사람은 또 된다. 그렇군요.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나오시는 모든 지표들이 다 트럼프가 되는 거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이번엔 된다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안 됐는데 지금 이제 4년 지난 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나왔잖아요. 4년 전에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어요. 트럼프가 그때도 이겼다가 75%가 나옵니다. 그게 그때도 트럼프가 이겼는데 모종에 지금 무슨 뭐가 있는 거야.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이 뭐 이제 공화당주가 절반, 민주당주가 절반인데 공화당주 중에서 제일 큰 주가 텍사스입니다. 텍사스의 공화당 위원회에서는 작년인가?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을 정당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공식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너는 그땐 틀리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그래서 어폐가 있다고 제가 말씀. 점쟁이들은 내 전교가 그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론과 미국 국내 정치 이론 그리고 지표 그거 지금 다시 보면은 분명히 트럼프가 이기는 데라고 저는 지금도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바이든과 트럼프 대결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거 틀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 투표를 하면은 트럼프가 100% 이깁니다. 오늘 투표하면은 뭐 10개월에 또 뭐 11월이니까 한 변수가 8개월 나오는데 있으니까.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모르죠. 그건 그때 가서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대담 즐거우셨는지요? 사실 제가 진행하면서 제가 더 즐겁네요. 여러분 오늘 대담이 시청하시고 기분 좋았고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우리 이충근 박사님은 여러분이 댓글에서 요청하시면 제가 우리 대표님이 학교 동문 선배라는 건 밝혔지 않습니까?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사실은 제가 결례스럽긴 한데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구독 이걸 많이 해서 좀 올라가면은 우리가 어떤 우리 이충근 박사님 이렇게 잘 모실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